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회계학과 손혜주 교수입니다.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공간지기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어쩌면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놓아야 할 뇌과학적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저기요. 어떻게 살려줘소서. 최근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 치매 운전자 사고가 보도됩니다. 대낮상가 유리창 와장창 70대 운전자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 시속 100km로 앞차 쾅. 앞에 차가 정지해 있는 줄 몰랐다. 우리 공간지기 님들도 이런 뉴스 보시면서 속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표지판도 안 보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때로는 경악하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왜 이 치매 어르신들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길을 잃거나 깜빡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여러분, 치매 판정을 받고도 무려 95%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법적으로 분명한 운전면허 결격 사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프리패스입니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 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불합격자는 58명, 전체의 4.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5%는 합격이나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그대로 유지했죠. 결국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0명 중 9명이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용한 책상 앞에서 서류와 구두 문답으로만 진행되는 검사로는 돌발 상황이 넘쳐나는 실제 도로에서의 대처 능력을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겠죠. 당장 결론을 못 내리는 유예 판정만 받아도 1년간은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적성 검사조차도 아예 받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 시스템상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치매 환자를 통보하는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씩 입원해 있거나 고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작 도로 위에서 위험한 분들은 신체는 멀쩡해서 혼자 돌아다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조기 치매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매 환자 100만 명 중 요양 등급이 없는 약 40만 명의 초기 환자들은 이 통보 명단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당당하게 항변하십니다. 선생님,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고 적성검사도 다 통과했어요. 길도 다 기억나고 신호등도 잘 보는데 도대체 왜 나만 운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도로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또 왜 이러세요? 정말 착히 이리 주세요. 이놈들이 일제 날 무시하는 거냐? 내가 평생 이 운전대 잡았어. 아버님, 제발. 아마 치매 환자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이 장면 결코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버님 제발 차키 좀 주세요. 애원하며 막아서는 며느리와 아들. 내가 아직 눈도 쌩쌩하고 가는 길도 다 외우는데 내 차키는 왜 난리야 하며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차 키를 뺐자니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실 것 같고 놔두자니 시한폭탄 같고 정말 미칠 노릇이죠. 심지어 부모님 차 키를 몰래 숨겼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총구까지 벌어지곤 하죠. 화면 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기억의 강 단면도입니다. 치매는 8, 90대에 갑자기 쾅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40대부터 뇌 속 독성 찌꺼기가 서서히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부모님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여러 검사 끝에 치매 확진을 받죠. 의사는 당장 운전부터 그만두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단서 한 장 받았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니까 당장 차 키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며느리 과연 몇이나 될까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아버지시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시댁만 그런가요? 내 친정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야, 내가 지금 은퇴하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이 차 키마저 뺏어가면 나는 하루 종일 방 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호통치시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단호하게 맞받아 치실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정서상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미안함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버스가 딱 한 번 들어오는 이런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병원을 가고 장을 보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면허부터 뺏어버리면 이분들은 그날부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방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은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5월에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겠다며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조건부 운전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어떻을까요? 발표 직후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대중교통 또 없는 지방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의 밥줄을 끊는 전형적인 탁상 행전이라고 분노했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결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정책을 번복하고 물러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절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니 규제를 강화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의 그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에 이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치매 환자의 운전은 얼마나 위험하며 왜 위험한 걸까요? 먼저 해외에 권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의 실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신경과 공식 학술지 뉴럴로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치매 발병 이후에도 운전을 지속할 경우 일반 건강한 노인보다 충돌 사고 위험이 무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발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발병 후 1년, 2년, 3년 차까지는 건강한 일반 노인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도 아직은 일반 운전자 수준의 사고율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그래프 갑자기 꺾이며 치솟는 거 보이시죠? 마의 발병 4년차 구간에 접어드는 순간 사고율이 무려 1.7배나 수직 상승하며 통제 불능한 상태로 폭증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혈기왕성하고 운전이 서툰 20대 초보 남성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훌쩍 뛰어넘어 폭증합니다. 80대 노인이 20대의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이 끔찍한 사고율의 폭증.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집에 가는 길을 까먹어서 방향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로 위에서 치매 환자가 일으키는 사고의 진짜 원인은 기억의 문제라기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장면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세계적인 의학저널 자마 뉴럴로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실제 자동차 운전석과 똑같이 생긴 가상현실 장치인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운전 시뮬레이터에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과 건강한 대조군 수십 명을 직접 태우고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을 0.1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아이가 확 튀어오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운전자는 즉각 인지하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운전자는 다릅니다. 먼저 1단계 눈으로 본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위험하다고 해석하는데 이미 건강한 사람보다 0.5초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2단계요. 뇌에서 발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라고 운동명령을 내리는데 또다시 0.5초가 지연됩니다. 합치면 0.5 더하기 0.5초니까 단 1초 늦는 거죠. 겨우 1초 늦은 것 같으신가요? 시내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서 1초의 판단 지연은 무려 17m를 브레이크 한번 밟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운전은 시시각각 눈으로 들어오는 수만 가지 정보를 뇌가 0.1초 만에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고도의 복잡한 인지 작업입니다. 그런데 치매로 인해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이 손상되면 이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흔히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운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력 탓으로 돌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잊어버려서 그러셨겠지. 방향 감각을 잃었나 봐라고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분들 상당수가 병원에서 하는 기억력 중심의 기존 인지검사에서는 정상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깜빡해서가 아니라 뇌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세상을 왜곡된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눈에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충격적인 시각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분들의 세상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눈과 뇌의 변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뇌 영상 전문의로서 하루 종일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면서 판독을 하다 보니 요즘 눈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간직인 님들도 4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식당 가시면
메뉴판 보실 때 다들 이러시죠. 그러면서 아유 나도 이제 노안이 왔나 봐 하면서 웃어 넘기시는데요. 나이가 이제 40 중반 정도 되면 여러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쥐어짜게 되는데요.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 초점 맞추는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할까요? 그 흐릿해진 상을 어떻게든 선명하게 보정하려고 뇌 뒤쪽에 있는 후두엽의 시각 피지를 평소보다 엄청나게 가동합니다. 40대 이후 저녁 시간만 되면 눈이 빡빡하고 머리가 유독 무겁고 피곤하시죠. 그 진짜 이유는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 보다도 여러분의 뇌가 하루 종일 과도하게 일을 하며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시각과 뇌의 변화가 치매라는 강물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알츠하이머가 바꾸는 눈앞의 세상. 이 4장의 사진은 치매와 시각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앨리스 크로닝 골룸 교수 팀이 2004년도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연구 자료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죠.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화와 또 많이 겪는 백내장,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시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백내장이 카메라 렌즈의 문제라면 알츠하이머는 그 필름을 현상하는 뇌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먼저 왼쪽 위 정상 시야입니다. 윤곽이 뚜렷해서 길 건너는 사람과 자전거가 명확하죠. 다음은 오른쪽 위 백내장 환자의 눈에 보이는 시야입니다. 김서린 유리창을 보듯 흐릿하죠. 특히 중심부가요. 그런데 중심부의 초점만 좀 안 맞을 뿐 자세히 보면 사물과 배경의 명암 차이는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자, 이제 왼쪽 아래 알츠하이머 환자의 시야를 보실까요? 이거는 백내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밝고 어두움을 구별하는 뇌의 능력이 뚝 떨어지는데요. 마치 오래된 TV의 명암 설정을 확 낮춘 것처럼 전체가 뿌옇게 희미해지면서 사람과 배경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백내장이 동시에 있는 분들의 시야인데요. 마치 짙은 안개를 낀 어두운 밤거리 같죠. 시야가 극도로 뭉개집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돌발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도로 위에서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상황을 겪으실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터널 시야입니다. 우리 공간지기님들, 지금 양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망원경처럼 눈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시야각이 건강한 사람의 절반 이하로 좁아지면서 양옆과 위아래의 풍경은 까맣게 지워지고 오직 정면에 좁은 구멍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일상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걸을 때는 발밑에 있는 작은 턱조차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운전할 땐 어떨까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가 이분들 눈에는
정말 아예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운전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 공간을 처방할 때 이 터널 시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은 무조건 치우고 시선이 닿는 정면 눈높이에 크고 명확한 안내 표시를 두어야 그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양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0.1초 만에 하나로 합쳐서 보여줘야 하는데 치매 환자의 뇌는 이 두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연결망이 끊어져서 뇌가 양쪽 눈의 정보를 하나로 합치지 못합니다. 이걸 이중시, 더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을 할 때 눈이 이런 상태면 도로의 중앙 분리대가 2개, 3개로 겹쳐 보이고요. 더 문제는 어디까지가 내 차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 겁니다. 요즘 참 눈부신 봄날이죠. 꽃이 한창 피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은 오늘 저희 집 주변을 오늘 아침에 산책하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직접 찍은 겁니다. 우리 공간지기님들도 주말에 꽃 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요즘 서울에는 어디가 벚꽃이 제일 이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추천 남겨주시고요. 자, 파란 하늘에 흩날리는 분홍빛 벚꽃, 그리고 싱그러운 초록색 잎사귀들까지. 우리 눈엔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 풍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엔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색이 모두 사라진 흑백의 세상이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뇌의 후두엽과 측두엽이 퇴화하면 뇌가 색상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색 인지 장애가 발생합니다. 화면 속 신호등 한번 보시겠어요? 자동차 신호등인 것 같은데 색깔 구분 없이 다 회색으로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있는 신호등이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각 경험 뒤에는 분명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고성능 카메라라면 뇌는 그 영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교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뇌와 눈 두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치매가 뇌에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안구의 안쪽에 있는 망막은 뇌 신경이 뇌 밖으로 길게 뻗어나와 있는 뇌의 창문과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의 신경세포층을 서서히 얇게 닳아 없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망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도 마치 가뭄에 강바닥이 드러나듯 서서히 말라붙게 됩니다. 최근 뇌 과학자들은 치매 환자의 기억력이 떨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미 눈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생지의 눈알인데요. 작년 2025년 제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실험 안과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한 논문인데요. 저희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생지의 눈에
특수한 처리를 해서 눈알을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만든 다음에 그 속을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화면에서 초록색 입자로 점점이 뭉쳐있는 부분이 바로 치매 원인 병리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인데요. 치매 생지의 눈 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 생지에 비해 무려 200배나 크게 뭉쳐서 저렇게 초록색 야광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에 쌓인 아밀로이드 찌꺼기의 양이 생지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의 양과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는 뇌 영상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 뇌 건강을 미리 들여다보고 치매를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치매 조기 진단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요. 의학저널 란셋에서도 노년기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바로 시력 보호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가이드라인에는 이 시력 보호가 없던 내용인데 바로 재작년 2024년 보고서에서야 추가가 된 겁니다. 방치된 시력 저하가 곧 뇌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셈이죠. 지금까지는 카메라의 렌즈, 즉 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눈이 찍어 보낸 사진을 해석하는 정교한 소프트웨어인 바로 뇌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뒤통수에는 눈으로 본 풍경을 띄워주는 거대한 우리 뇌의 메인 스크린인 후두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시각 피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의 시각 연합 피질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먼저 눈으로 들어온 신호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부분은 저 빨간색 부분, 1차 시각 피질입니다. 어떤 사과를 봤다고 하면 사과의 색깔이나 모양, 형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밑그림을 띄워주는 우리 뇌의 스크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스크린에 상이 맺혀 있다고 해서 그 이미지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빨간색의 1차 시각 피질에 맺힌 이 밑그림을 파란색 부분인 시각 연합 피질이 넘겨받아서 아, 이건 사과로구나. 이거는 내 핸드폰이구나. 이거는 공이구나 하고 의미를 파악해냅니다. 즉 1차 시각 피질이 사진을 띄우는 스크린이라면 그것을 둘러싼 시각 연합 피질은 그 사진을 해석하는 해설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면 안타깝게도 이 해설사 역할을 하는 파란색의 연합 피질 영역부터 독성 단백질이 까맣게 쌓이면서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1차 시각 피질 스크린에도 영상이 잘 맺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설사가 고장났으니 익숙한 물건을 보고도 이게 뭐지? 이게 신호등인가? 운전대인가? 전혀 다른 물건으로 착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시각 정보의 첫 단추인 빨간색인 1차 시각 피질까지 까맣게 손상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설사뿐만 아니라 스크린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밝고 어두움을 파악하는 대비 감도 혹은 세부 처리 능력마저 약해져서 환자가 보는 세상 전체가
마치 초점이 안 맞는 오래된 브라운관 TV 화면처럼 흐릿하고 침침해집니다. 부모님께서 아우 색깔이 왜 이렇게 흐릿멍텅하냐? 물건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 얘 하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뇌 속 화면의 연결이 뚝뚝 끊기기 시작하면 주변 환경의 연속성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눈앞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 확 눈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시거나 매일 쓰던 물건조차 처음 본 것처럼 낯설어 하시는 거죠. 내가 알던 세상이 매 순간 조각조각 끊겨져 보일 때 그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혼란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저 멀리 있던 차가 갑자기 내 눈앞에 훅 순간이동한 것처럼 훅 다가오는 그 끔찍한 공포. 이것이 바로 뇌 속 메인 스크린인 후두엽이 망가진 치매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매 순간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망가지는 곳은 바로 뇌 속 내비게이션 두정엽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끊임없이 계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치매로 이 내비게이션 센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거리감과 깊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부모님께서 평소에 잘 오르내리던 계단 앞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딜까봐 덜덜 떠시거나 평평한 거실 바닥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깊은 구멍으로 착각해서 깜짝 놀라 멈춰 서시는 일이 잦아집니다. 주차할 때 앞뒤 거리감을 완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요.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싹 다 무시해버리는 말린트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측두엽은 내가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물이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고 내 기억 속에 익숙한 의미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본 형태를 과거의 기억 창고와 견주어 보면서 아, 이거는 물 마시는 컵이구나. 아, 이거는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죠. 근데 치매가 이 영역까지 지나가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있는 대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각실인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눈이 멀쩡하더라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다 큰 자녀를 배우자로 착각하기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뇌와 눈에서 겪는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길을 잘 깜빡깜빡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저렇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았던 조건부 면허는 과연 적절한 대책일까요?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의 시선가요. 의사나 과학자들의 시선이 조금 늘 같진 않은데요. 행정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나 어두운 밤길이 운전하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난이도 있는 상황만 피하면 되겠네. 원래 살던 쉽고 익숙한 동네 길을 낮에만 운전하게 하면 안전하겠지? 즉, 환경만 통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의학자인 제 의견은 다릅니다. 여러분,
길이 쉽고 익숙하다고 해서 고장난 뇌의 시각 처리 기능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절대 아니죠. 시야가 좁아진 터널 시야 환자의 눈에는 대낮에 우리 집 앞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뇌의 오류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도로 운전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뇌가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익숙한 길은 안전할 거라는 착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는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게 65세냐 70세냐 75세냐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기준은 결코 절대적인 나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적 진단을 통해서 이를 판가름하고자 합니다. 뇌가 시각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지 그 실질적인 능력을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세계 각국의 치매 운전 관리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법과 기술로 통제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강제적인 통제 대신 어르신들이 명예롭게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미국은 가족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의사 의무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님 차키 뺏으려다가 내가 감히 내 차를 뺏어? 하면서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가족이 아니라 의사가 법적 의무를 지고 교통국에 신고해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악역은 국가와 의사가 대신 떠맡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대신 아버지, 저도 운전하시게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법 때문에 절대 안 된대요 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를 피할 수 있죠.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끌어안는 아주 합리적인 사례입니다. 뉴질랜드와 독일의 사례를 보면 조건부 면허를 실시하긴 하는데요. 진짜 조건부 면허란 이런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동네에서만 다니세요 하고 헐렁하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 진행 단계에 따라 의학적으로 조건을 아주 깐깐하게 세분화하고 규제하는데요. 먼저 환자 혼자 타고 운전하면 불법이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거나 집에서 GPS 반경 5km를 벗어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차량에 텔레매틱스라는 운전 기록 장치를 달아서 급브레이크 같은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즉각 면허를 정지시킵니다. 철저한 기술적, 의학적 통제인 거죠. 호주는 매년 내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의료 적합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호주에서는 75세가 넘으면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르신들이 가는 곳은 운전면허 시험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가서 단순히 시력판에 숫자 몇 개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는데요.
내 뇌가 시각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인지 지연 현상은 없는지를 주치의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적합성 증명서의 도장을 꽝 받아와야지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발상을 완전히 전환한 넛지 전략을 쓰는데요. 면허를 강제로 박탈하는 거는 어르신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우울증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당근을 제시합니다.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운전 졸업으로 명예롭게 사회적으로 포장해 주는 겁니다. 평생 무사고로 가족을 부양하셨으니 이제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졸업증을 받으면요, 생활에서 혜택이 제법 쏠쏠합니다. 택시비 반값 할인은 물론이고 동네 식당, 미용실 할인, 심지어 은행에서 우대금리까지 줍니다. 운전을 못하면 집에 갇히면 어떡하나 하는 노년층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동권의 문제를 사회 전체가 나서서 보듬어주는 현명하고 성숙한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고령자와 치매 환자의 운전에 대한 제도를 결정할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팩트가 반드시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뇌의학자이자 임상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과학적 진실들이 우리 사회에 고령자 치매 환자 운전 정책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한 4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치매 환자분들이 겪는 시각의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는 분들을 위해 당장 우리가 사는 집과 공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 공간 처방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제 공간 처방 시리즈와 또 5월에 출간될 제 책에서 더 상세하게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토요일이죠. 4월 11일에는 오늘 이야기한 시각에 이어서 치매가 진행되면서 경험하는 청각과 후각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간지기 분들과 소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 네. 회계학과는 보통 뇌에 관련된 과인가요? 방사선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학과 의사로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일단 회계학과는 뇌뿐만 아니라 종양, 심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뼈까지 전신에서 일어나는 병의 생리학적 대사적인 현상을 눈으로 영상화할 수 있게 하고 해석을 하는 과인데, 저는 쉽게 회계학과라고 하면 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과입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죠. 근데 사실 영상의학과랑 좀 헷갈리시죠? 근데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CT나 MRI는요, 어떤 우리 병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를 영상으로 보는 과고요. 회계학과는 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 대사적인 생물학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과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방사능이 나오기는 하지만 회계학과에서 찍는 영상은 방사능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은 환자의 몸에서부터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요. 영상의학과는
뭐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부터 환자에게 방사능을 쪼이는 게 차이점이라고 하죠. 네. 꺼벙 123님. 치매 방지약 효과가 좋은지 궁금해요. 부작용도 맞는 것 같던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 레캔비나 도나메막 같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치매 방지 약이라기보다 치매를 조기 진행 억제 약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매는 뇌 안에 있는 한 세포에서 아밀로이드 알갱이가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막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것이 뇌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는 아주 초기에 그 아밀로이드 알갱이가 더 커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를 조기에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또 뭐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기존 의료 체계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MRI를 아주 촘촘하게 찍는다든지 등 대책을 세우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환자분을 선별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꺼벙 123님, 또 다른 의견 주셨네요. 무인차가 치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치매가 있으셔서 눈에 보이는 시야가 이미 변화가 있으신 분한테는 이것도 곧 앞으로 향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분 질문도 좀 받아볼게요. 꺼벙 123님, 치매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울증 약도 위험하다고 하고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치매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또 타우 2가지 단백질이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신경세포 바깥에서 쌓이고요.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 안쪽에서 쌓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약 자체를 복용을 했다고 해서 치매가 생기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은 치매 원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엔젤님. 치매도 파킨슨처럼 CT를 찍을 때 약을 미리 투여하고 한다던데 이 약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아밀로이드 PETCT라고 폐기학과에서 찍는 치매 진단 검사를 말하는 건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프로로베타벤, 프로타메타몰, 그리고 프로로프라놀과 같은 치매를 뇌에 쌓인 치매 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핵약 영상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약을 주사 맞기 전에 뭐 특별한 금식이라든지 뭐 운동 제한이나 따로 조심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술은 하루 전에 좀 자제하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공간지기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가져서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